먼저 지금 특수법인이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등록 기준을 배제했어요. 이게 첫 번째 특례예요. 그러니까 한국자산운용사는 등록을 해야지만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얘 우리 법인의 등록 기준 맞춰서 들어와라. 그럼 등록 못 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 따른 협동조합일 것 이랬어요. 이거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걸 배제시켜 준 거예요. 근데 특수법인한테는 등록 기준을 배제한다. 이렇게 시험에 절대 안 됩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봐요.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더라도 임원이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해되세요? 등록 기준을 배제했으니까. 또 임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증사일 필요도 없다. 대표자가 공인인증사일 필요도 없다.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특수법인한테는 등록 기준을 전체를 배제했어요. 다음 두 번째 특례가 뭐냐면 우리 법인은 지점을 둘 수 있죠. 지점을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분사함소.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이 지점 분사함소의 책임자입니다. 분사함소의 소장님 책임자라 불렀죠. 책임자는 공인인증사 이해한다는 요건이 있거든요. 이 요건을 특수법인한테는 배제를 했어요. 특수법인도 분사함소의 책임자 분사함 둘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책임자는 공인인증사 이해한다. 이 요건을 배제했죠. 이거.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특례고 세 번째 특례는요. 특수법인도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보증은 무조건 설정해야 돼요. 이건 의뢰인 보증 조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은 무조건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봐준 데가 있어요. 금액을. 그래서 우리 기억나십니까? 일순하신 분. 개인인 개공이에요. 보증 얼마 이상 설정해야 돼요? 개인. 1억 이상. 법인은 2억 이상. 기억나요? 그래서 보증 설정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법인이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얼마 이상 설정해야 되겠어요? 2억 이상이겠죠. 근데 지역 농협에 대해서는 봐줬어요. 지역 농협은 보증을 1,000만 원 이상만 설정해 주면 돼요. 왜 그랬는지는 후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인데 오늘 이 첫 번째를 공부한 거에 지금 등록 기준을 전체 배제했다는 거 나머지 내용은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이해만 해두세요. 한번 들어만 두고 다음에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저거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고맙게도. 그러니까 이해를 해줍니다. 일단은. 자 이제 특수법인 다 봤고요. 49쪽에 등록 신청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등록 신청인데요. 법제 구조 2항이 실려 있습니다. 이거 잠깐 조문 읽어드리기 시작합니다. 법제 구조 2항. 공인중개사 소속공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 단계로 넘어왔어요. 이제 등록 기준을 확보했으니까 등록 신청 들어가는데 구조 2항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그랬어요.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랬네요. 이게 구조 2항 조문이에요. 그럼 이대로 뜨게 되면 이건 무조건 맞는 지문입니다. 무조건 맞는 지문인데 국어 연습 잠깐 해볼까요? 국어. 지문이 이렇게 떴다고 가정해보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오라 가셔야 될까요? 엑스라 해야 될까요? 예? 오락 해야 됩니다.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꿔놨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중개업법 시절에는 저렇게 돼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에 한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인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신청이 있어야 되고 법인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돼요. 그래서 등록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시험에서 누가 태클 걸렸기 때문에 안 낼 거예요. 조문대로 낼 겁니다. 왜 이렇게 바꿔놨냐면 부정문으로 바꿔놨냐면 지금 현재 공사법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소공사 때문에. 전에는 중개업법 시절에는 이중소속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가? 이중소속은 중개사무소 양다리에 걸치는 거잖아요. 이거 절대 안 되죠. 오늘 공부합니다. 잠시 후에 공부하는데 중개사무소 우리는 2개 이상 근무하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허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현재는 부정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소공사를 제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거는 이렇게 떴어요. 지문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OX.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OX. 오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소공사라는 신분은 중개사무소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으니 이자는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이중소 금지니까. 소공사 제외란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속으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등록 신청은 되는데 안 받아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등록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신호등 얘기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이거. 우리가 성인이다 보니까 예외를 생각하여 긍정적인 지문을 항상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등록 신청은 되는데 등록을 안 받아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호등 빨간 등이면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나갈 수 있는데 딱지만 끊길 뿐이다. 그거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러니까 빨간불이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맞고, 소공사 제외란 표현은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소공사 직을 사임해야 되죠. 그래야 등록 신청할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우리 국어 선생님한테 물어봤잖아. 이거를 저 괄호 속에 소공사 포함이냐 제외냐, 뭐가 맞냐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국어 선생님이 그러대, 소공사 제외란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갖고 소공사는 등록할 수 없다는 뜻이다 라고 했더니 그럼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정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외라고 해야 된대요. 이거를 포함이 아니고. 그런데 여태 저도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제외가 진짜 맞는지 이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어디다 등록을 신청해야 되느냐, 관할에 관한 문제를 짚어봅니다. 이거는 아까 구조이랑 조문에 있었어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장 이랬죠. 그러니까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자를 뭐라 부를 거냐,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이자를 등록관청이라 부를 거예요. 이자가 등록관청이에요. 그럼 여기다 등록 신청한다는 얘기인데, 사무소 소재지죠. 신청을 하는, 등록 신청을 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소지 소재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시험 지문에서 신청인의 주소지란 말 떴잖아요. 이유불문 틀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다. 그럼 예를 들어 우리 강남구에 주소지를 둔 공인중개사께서 서초구에다가 중개사무소를 여는 겁니다. 서울시 서초구에다가. 그럼 등록관청이 어디예요? 서초구청장이에요? 강남구청장이 아닙니다. 자, 다음 경기도 광명시에 중개사무소를 뒀어요. 그럼 등록관청이 어디예요? 광명시장. 맞죠? 문제 없어요. 다음 성남시 분당구에다가 사무소를 뒀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죠? 성남시장이냐 분당구청장이냐 이 문제예요. 지금 등록관청이 어디냐. 이게 어디다? 분당구청장. 우리는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남시처럼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 시가 커짐으로써 구를 둔 지역이 있어요. 이런 시들을 여러분들은 공법 시간에 대도시라고 공부했어요. 공법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시를 저는 일반시라고 부르는데, 일반시임에도 불구하고 구를 둔 시들이 우리 경기도 지역에는 6개가 있어요. 6개가. 일단 성남시 구가 있고, 또 수원시 구가 있고, 또 안양시도 있고, 그 옆에 안산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에도 구가 있죠. 그 다음에 저 북쪽에는 어디? 고양시가 구가 있어요.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 맞죠? 그래서 6개가 있고, 부천시가 구가 있었는데 부천시는 구를 폐지해버렸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 쪽에는 천안시하고 청주시가 구가 있고, 전라도 쪽에는 유일하게 전주시가 구가 있어요. 경상도 쪽에는 유일하게 거기는 포항시하고 창원시가 구가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포항시장, 창원시장, 천안시장, 청주시장, 전주시장, 성남시장, 용인시장 등등등 이분들 모두 등록관청이다 아니다? 에? 아니죠? 거기에 있는 구청장들이 다 등록관청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초창기 시험에는 이런 것도 물어봤다니까요. 이런 것도 다음 중 등록관청이 아닌 자를 골라라. 1번 강남구청장, 2번 서초구청장, 3번 광명시장, 4번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5번 수원시장. 몇 번? 예? 아, 수원시장 방금 했잖아, 방금. 근데 이런 문제 내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는 수원시가 어디 붙어 있는지 대충 알아요.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가 있구나 대충 느낌이 오는데, 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요 수원시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 시험이 공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물어봅니다. 근데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죠. 용인시 수지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용인시장이 등록관청이다. OX. X죠. 수지구청장이죠. 이거는 정당합니다. 이거는. 그럼 이렇게 되네요.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다. 맞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구가 설치되어 있죠? 전부 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장, 수원시장 모두 아니죠?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거의 구청장들이 다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등록관청 연습을 했고요. 이제 등록관청 다 받고 서류를 냅니다, 이제. 그럼 서류는 등록기준 증명서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서류는 다음 순한테 자세히 다룰 건데 가볍게 터치만 하고 가면요. 우리 첫 번째 등록 기준이 자격을 취득하라고 했죠. 그럼 공인인사의 자격증사본을 내는가? 이 문제가 있어요. 자격증사본은요, 안 냅니다. 이거는요, 자격증 발급 시도의사에게 직접 등록관청에 확인 요청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최첨단 전자정부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냅니다. 근데 우리는 내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내느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이게 법인 등기부등본이죠, 전에. 그래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내지 않습니다. 전자적법에 의해 직접 확인 들어가요, 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된 건물에 사무소 확보라고 했죠. 그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내는데 건축물 대장 자체는 내느냐? 안 내요. 이것도 직접 확인 들어갑니다. 근데 건축물 대장은 사실은 이들이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낼 일이 없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서류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자세히 공부할 건데 사진 한 장 내셔야 돼요. 여권용 사진. 왜 그러냐면 등록증에 나중에 붙여줘요. 그러니까 등록 기준이 없는 서류인데 일단은 그 서류 사진 한 장을 내셔야 됩니다. 거기 서류 중에 51쪽의 맨 위에 플러스터디라고 아포스티브 확인이라고 돼 있죠? 아포스티브를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어요? 이거 참고를 해두세요. 이거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음 시간 때 제가 정확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지난주였던가요? 지난주에 있는데, 지난주 이렇게 있는데 생긴 거는 영락 없이 한국인이에요. 근데 들어오셨는데 아파트를 사러 오셨대. 그래갖고 곧 출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사야 된대. 그럼 이거 할소님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물어봤더니 국적이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을 사시면서 대출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소득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내 소득증명이 있으면 그냥 되거든요. 대출이 그냥 외국인도 되는데 국내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는 얘기가 내가 아포스티브를 받아왔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나는 딱 알아들었어요, 바로.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소득증명서를 끊어왔다는 얘기지. 그거를. 그래갖고 아포스티브를 확인받아 온 거예요. 그럼 아포스티브가 뭐냐면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국제조약인데 현재 아마 118개 정도가 가입돼 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래갖고 우리나라, 미국, 뉴질랜드 다 가입돼 있거든요. 일본도 가입돼 있고. 그러면 이제 아포스티브라는 게 뭐냐면요. 담보대출을 받다면 이분이 소득이 어떻게 되는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세무서에서는 소득증명원을 발급해 주잖아요. 사업자 같은 경우에 발급을 해주고, 그럼 그분은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을 발급했겠죠. 그러면 그걸 갖고 국내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소득증명을 발급받아가지고 아포스티브 확인기관이 있어요, 그게. 그날에.
그러면 아포스토리 확인 갖고 확인 도장을 찍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국내에서 바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해요.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 나라에서 발행한 거를. 이걸 아포스토리 확인이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참고를 해두세요. 일단 그래갖고 그 아포스토리가 서류가 이만큼이거든요. 그래갖고 딱 밀봉돼 있어요. 밀봉돼 있는데 그걸 은행에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번역본을 지출해야 돼. 국문 번역을. 근데 그냥 받는 사람들도 있죠. 은행에 따라서. 왜? 은행에서 바로 영문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국문으로 번역해갖고 공증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파손했잖아요. 밀봉돼 있는 거를. 그러면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참고해 두세요. 그래갖고 이제 나는 바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이 손님 가고 났는데 아포스토리가 뭐야? 그런 게 있어. 참고해 두세요. 나중에 이제 다음 순환 때 아포스토리 확인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과정은 수수료 내게 돼 있는데 통상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예요. 한 27,000~28,000원 정도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신청 관련해서요. 종별 변경이란 말이 51쪽에 나옵니다. 이제 찾았어요? 자, 그럼 종별 변경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이제 이게 종별이란 말은 개업공인인계사의 종류를 종별이라 부른다고 그랬죠? 개업공사의 종류를. 그럼 개업공사의 종류가 세 가지 있잖아요. 법인인 개업공인인계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또 한 사람이 누구? 중개인.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중개인이 계세요. 그래서 종별 변경이란 말은 이들이 자리 바꾸면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종별 변경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로 등록을 했다가 법인인 개업공사로 바꾸는 거죠. 종별 변경이에요. 법인인 개업공사로 등록을 했다가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로 바꾸는 겁니다. 종별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사로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중개인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중개인은 탄생 안 된다고 그랬죠? 그 기득권만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중개인이 공인인계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공인인계사인 개업공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다음에 중개인이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인의 대표자로 갈 수도 있겠죠. 종별 변경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 종별을 변경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 들어오라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근데 등록하는 방식이 아닌 유일한 예외, 등록증 재교부 방식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 신청으로서 종별 변경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중개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해갖고 동일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인계사인 개공으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증 재교부 신청함으로써 종별 변경이 됩니다. 중개인은 연세가 많을 걸로 추정되죠? 90년 이후는 탄생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준 거죠. 해서 예를 들면 광명시에 사무소를 두신 개업공사께서 자격을 취득했어요. 해가지고 광명시 내에서 계속 공인인계사인 개공으로 업무를 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광명시장한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나도 공인인계사야. 강남 불패라 하니 강남구에 가서 공인인계사인 개공으로 업무를 계속하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등록관청 관할구 외지역으로 갔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등록을 다시 해야 되겠죠.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종별 변경입니다. 그래서 등록관청 관할구 안에서 계속하고자 한다면 재교부 신청함으로써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근데 실무적으로 종별 변경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뭐 한다고 뭐가 쉽다고 중개인 자격증 땁니까? 머리 희끗희끗해 갖고. 맞죠? 어쨌든 참고해 두시고. 다음 52쪽에 휴업 중에 등록 등이란 말 나왔어요. 52쪽에. 자, 휴업은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쉬는 거예요. 이게 휴업입니다. 중개사무소를 쉬는데 우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기본 6개월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가 쉬겠다고 4개월 휴업 신고했어요. 휴업 신고했습니다. 근데 휴업 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는 유지해야 돼요. 중개사무소는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근데 업무도 안 하는데 사무소는 유지해야 되고 임차료가 계속 발생되죠. 그러니까 개업공사가 휴업 신고해놓고 한 달 뒤에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중개업 폐업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휴업 기간 중에도 폐업 신고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됩니다. 폐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했어요? 이거 폐업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어요. 와이프가 아침밥 차려줘요, 안 차려줘요? 안 차려줍니다. 에이, 뒤로워서 등록 다시 들어간다. 등록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예? 받아줘야죠. 폐업을 했으니까 받아줘야죠. 아침밥 굶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업 기간 중에는 폐업 후 재등록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영업정지. 우리는 영업정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라고 부릅니다. 영업정지를. 그럼 개업공사가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영업정지도 최고가 6개월이에요. 그래갖고 업무정지를 먹은 거예요. 4개월 먹었어요. 그래갖고 중개사무소 4개월 동안 쉬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개업공사가 사무실 임차료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또 이 업무정지 효력을 소멸시키고자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 한 달 뒤에 폐업 신고 들어갑니다. 업무정지 먹고 한 달 뒤에 폐업 신고 들어가요. 폐업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받아줘요. 받아줍니다. 자, 이제 업무정지 효력이 소멸될까지 하면서 한 달 뒤에 다시 재등록 들어가는 거예요. 받아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받아주면 때리나 마나죠, 업무정지. 그러니까 휴업 기간 중에는 폐업 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 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거 전에는 엄청 잘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물어봐요. 왜?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일순환 하신 분. 개업공사가 업무정지 먹고요. 폐업 신고했잖아요. 이 기간 동안은 결격이에요. 잠시 후에 공부하죠. 결격입니다. 기억나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어요.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등록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계공에 소공으로 근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시죠?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격으로 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물어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인장 등록이란 말 나와 있죠? 52쪽에 인장 등록. 우리는 도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인장. 그러면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험까지 하면 됩니다. 근데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등록 신청과 꼭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등록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럼 이제 신청 단계를 다 봤고요. 그 다음 절차가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등록 신청했어요. 그러면 이거 검토해야 되죠? 그럼 일단 등록관청은 서류를 검토할 겁니다. 적정하게 들어왔는가. 그 다음에 자격 발급 시도 의사에게 직접 확인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거. 자격 발급 됐는가? 확인 요청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결격 여부도 신원주에 들어가요. 이자가 교도소에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다 신원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 신청 들어가잖아요. 가족관계 등록지가 어디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본적지죠? 본적지로 신원주에 들어가잖아요. 신원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결격 여부 모두 조회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도 모두 체크해요. 사무소 확보가 됐는가. 근데 이 사무소 체크에 대한 부분은요. 요즘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사무실에 웬만하면 못 가죠. 이거 받을까 봐. 보면서 써야 돼요. 나가려면. 그러니까 이제 사무소 확인은 잘 안 나오는데 주로 이제 사진 찍어갖고 오라고 그러죠. 간판. 이거 찍어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확보가 됐는가. 그럼 진짜 확보가 됐는가 체크하러 나온다 하면 그날은 우리 공인중개사 회사에 출근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리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다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기준에 적합했다. 그럼 이제 등록을 해주는데 이게 등록 통지예요. 등록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 통지를 해주는데 여기서 미리 볼게. 거기 53쪽에 등록 처분 그래갖고 동그라미 1번에 등록의 기속성이란 말 나와 있죠. 그래서 등록은 기속성이 있어요. 그럼 기속이란 말은 이해를 해두는데 이 기속이란 말은요. 등록관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기준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요러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읽어드리면 등록관청은 개설록 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등록의 기속성. 그럼 등록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4가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이 공인인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에 개설록을 신청했다. 거부할 수 있겠죠. 또 니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의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돼 있다. 그럼 거부할 수 있겠죠. 다음에 디귿 개설록 기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럼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돼 있다. 그러면 이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 공인인사법상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을 거고 다른 법에 따른 제한에 위반돼 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금 체납. 여러분들이 개설 등록 신청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요 그럴 거예요. 담당이 우린 지적과로 들어갑니다. 구청이 큰 데는 부동산 민원과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주로 이제 그게 없다면 지적과로 가요. 지적과로 가서 이제 우리가 등록을 신청하는데 담당이 지적과거든요. 그럼 담당 공무원이 그럴 거예요. 등록 신청서 이거 다시 주면서 세무과에 가서 확인 도장 찍어오라 그래요. 그럼 세무과에 가가지고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돼요. 체납자는 등록을 수리 안 해요. 이건 세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 도장 찍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완납 이거 돼 있는가 이걸 체크하고 줘요. 그게 다른 법에 따른 제한이에요. 그런 사유가 없다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등록을 통지해 주는데 그 등록 통지 부분에 읽어드리죠. 잠깐. 등록관청은 신청인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법인인 개업공사 또는 공인인사인 개업공사로 개업공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 등록을 하고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7일의 동그라미. 7일의 동그라미. 등록 통지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등록 통지 며칠 내에 하라고요? 7일. 7일 내에 하라고 했고 이거 서면으로 하라고 했죠. 왜 그랬냐면 아주 중요한 요령이 발생해요. 이게 등록 통지를 하잖아요. 그럼 등록 통지의 효과 다음 페이지에 있죠. 등록 통지를 하게 되면요. 개설 등록의 효과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 거 맞아요? 등록 통지 시점에 개공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지난주 용어의 정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면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맞아요? 이때 등록된 거라며요. 그러니까 개공이 된 거예요. 그러나 즉시 업무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등록증도 안 받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업무개시 못합니다. 다음 열차 더 있다는 얘기죠. 등록 통지 그럼 며칠 내에 하라고요? 7일. 우리 과목의 가장 중요한 숫자가 며칠이라고요? 7일. 7일, 10일은 그래서 통째로 암기할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7일을 10일로, 11일 7일로 바꾸는 건 비일비재예요. 통째로 암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7일 내에 서면 통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보증 설정 및 등록 증교부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보증을 세워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보증 설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입혔잖아요. 돈 없다 오리발 확 내밀면 의뢰인이 피해를 입더라. 그러니까 보증을 세우도록 했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보증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공부하는데 기본 내용만 짚고 합니다.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냐면 그 시기는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설정을 하여 신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보증 설정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가요. 서울보증보험 있죠?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라는 게 있어요. 공제 가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공제, 수협공제, 우체국공제 다 있는데 이런 건 절대 다 인정 안 해요. 우리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다음에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은 법원에 가서 예치를 해놓으면 된다. 이게 뭐예요? 공탁이에요. 그래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셔야 되는데 얼마를 가입하고 공탁해야 되느냐? 설정 금액이거든요. 금액은 이건 말씀드렸죠. 법인이 아닌 개공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공은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 개인인 개공은 1억 이상이고 법인인 개공은 2억 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이제 신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 있잖아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1억을 내는 게 아니죠. 수수료를 내야 돼요. 서울보증보험 얼마라고 그랬어요? 12만 원 정도 하는데 인터넷 가입 할인해 주면 11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가입하고요. 1억 원 1년 가입하면 수수료를 12만 원인가 내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협회 공제 가입하잖아요. 1억 가입했다. 그럼 여기는 19만 8천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협회 공제 최초에 내가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협회 회원 가입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죠? 회원 가입비 있다고 그랬어요. 최초 회원 가입비. 그게 얼마라고요? 50만 원, 50만 원.
그래갖고 협회 내가 등록해갖고 최초 공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69만 8천원이 한 번에 들어가요, 그냥. 이게. 근데 내가 폐업한 다음에 다시 재등록을 할 때 공제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안 내요. 물론 협회비 따로 있습니다. 월회비 6천원씩 있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공탁은 현실적으로 법원에 가서 1억을 예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그 다음에 공제증서, 공탁증서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들어가요. 그러면 요 사항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등록증이 교부돼요. 이게. 그래서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시에는 보증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지첩시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지첩시 등록증을 교부하는데 이때 등록증 교부할 때는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대장이 있거든요. 개설등록대장에다가 이걸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개설등록대장은 제가 이거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개업공사의 호적이다. 이렇게 제가 부르고 있어요. 이 등록대장에 이 개업공사의 이력이 모두 기재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 이력 카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등록대장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내가 언제 등록을 했으며 누구를 고용했고 누구를 해고했으며 사무소 어디로 옮겼으며 휴업은 언제 했고 그 다음에 업무정리는 언제 먹었고 중개에 사용할 도장은 무엇인지 모든 게 다 기록이 남아요. 그래갖고 이게 내가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강남구에 등록을 했다가 서초구로 사무소를 옮겼다. 그럼 이 등록대장 보내주죠. 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 처리가 가는 마음으로 작성 관리하라고 그랬고 이건 온라인화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모두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증설정 사항 확인하고 지첩시 등록증을 교부를 합니다. 그럼 교조 순서에 따라서 그 등록증에 재교부란 말 나와 있는데 등록증을 갖고 오다가 택시에 놓고 내려버렸다. 분실했어요. 재교부 신청할 수 있겠죠. 갖다 놨는데 세탁기에 놓고 빨아버렸어요. 훼손했죠. 그럼 역시 재교부 신청되고요.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이 바뀌었다. 그럼 기재사항 변경 재교부 신청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인이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계속 업무를 하고자 한다. 재교부 신청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고요. 재교부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사항 등의 협회 통보란 말 나와 있죠? 그럼 등록증을 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등록관청께서는 이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이걸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현재 협회가 몇 개라고요? 2개 있다고 그랬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는데 등록관청에는 양쪽 다 통보해 줍니다. 근데 등록증 내줄 때마다 통보하게 되면 이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걸 쫙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이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이거를. 그래서 1월 달에 등록증이 교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2월 10일까지 통보해 주면 돼요. 이거를 다음 달 10일까지다. 해서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집중 연습을 하는데 이걸 치사하게 말해요. 치사하게. 등록증을 교부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OX. X. 누가 통보한다고? 등록관청에 이거 이런 추잡스러운 지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물어보죠.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한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OX. X. 이게 정상 지문이지 모의고사에서 그런 장난치는 지문에 아예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좋아요. 그럼 협회 통보사항 56쪽으로 보면 쭉 정리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암기할 거고요. 자, 이제 등록증 받았어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중개 업무를 개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등록증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놓고 중개 업무 시작하면 되는데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을 안 했다면 인장 등록을 하시고 업무 개시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등록 절차였어요. 그럼 지금 현재 그 57쪽에 개설등록 신청서 서식이 나오잖아요. 서식. 이거 기본서에 서식 이거 폼으로 실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서식 내용을 물어볼 때도 알아봐야 됩니다. 서식 내용을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서식에 대해서 이제 기본서 하면서 제가 언급을 계속 할 건데, 개설등록 신청서 그래갖고 개업공사 인장등록 신고서랑 같이 돼 있죠. 그래가지고 둘 다 체크해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인장등록 같이 돼버리는 건데, 인장등록 신고서에 체크가 돼 있으면요, 맨 밑에 그 우측에 등록인장인 이 부분이 있죠. 거기다 도장 찍어갖고 들어가면 인장등록 돼버리는 거예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로 가서 신청인란을 보시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자격증 발급 시도 표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격증 발급 시도사한테 직접 확인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격증 어디서 받았는가 그 시도를 표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업공사 종별란을 보세요. 개업공사 종별란에 보면 법인과 공인인증서만 있죠. 누가 빠진 거예요 지금? 중개인이 빠졌죠. 중개인으로서는 등록 신청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러면 이 지문 개설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서식상 개업공사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인증서만이 있다. 맞았죠? 19회 때 기출지문이었어요. 신청서 서식에는 당연히 종별이 법인과 공인인증서만 있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 이제 사무소에 명칭 쓰게 돼 있고 전화번호 쓰게 돼 있고 소재지 쓰게 돼 있네요. 그러면 우리 등록 신청 들어가기 전에 사무소 상호 미리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 정해놔야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내 사주와 맞춰가지고 돈 무지하게 들어오는 상호를 잘 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주와 맞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서식이 나오죠? 우측 상단에 사진 붙인 란 있죠? 그래갖고 여권용 사진을 그래서 내는 거예요. 3.5 곱하기 4.5. 이거 한 장 내게 돼 있고요. 여기다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명, 생년월일 들어가죠. 우리가 그럼 이 등록증 게시해야 되잖아요. 그럼 생년월일 또 손님이 알면 좀 불편하잖아요. 붙여놓죠. 그래갖고 붙여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사 종별란을 보세요. 거기는 법인과 공인인증서와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사 이자가 나와 있죠. 이자가 누구? 이자가 중개인이에요. 그래서 중개인은 신고나 허가증 받고 되신 분들인데 다 등록증으로 바꿔줬어요. 지금. 그래서 중개인이 거기는 나와 있네요. 등록증에는. 그 다음 이제 사무소에 명칭 들어가 있고요. 소재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 등록인장란이 있죠. 등록증에. 그래가지고요. 지금 현재 의료인 신뢰보호 차원에서요. 우리 등록증 보면요. 도장이 꽝 찍혀 있어요. 그 도장의 의미가 뭐냐면 이 사무소에서 쓰는 도장이 이겁니다 라고 딱 찍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요. 인장 등록 있잖아요. 이때 도장 갖고 가야 돼. 갖고 가갖고 등록증에도 찍어야 되고요. 나아가 여기 등록대장 있죠. 여기다 찍어줘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이제 도장을 실무적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사무소 혹시 갈 일 있으면 벽에 붙어 있는 게시되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럼 등록증에 도장 꽝 찍혀 있어요.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보시고요. 그럼 이제 절차 마무리 해볼까요? 절차 마무리 해보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이 그림은 이제 맨 앞에 있었어요. 등록 기준 맨 앞에. 등록 기준을 확보했어요. 자격 취득하고 교육받고 사무소 확보했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검토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기준에 적합했어요. 그러면 등록을 통지해 준다고 그랬고 등록 통지 받았어요. 그러면 보증을 설정할 신고 들어갔잖아요. 이사항해라고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될 거다. 그럼 신청한 날로부터 등록 통지까지는 며칠이라고요? 7일. 7일 내에 등록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럼 등록 통지가 되면 개설 등록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등록이 이때 된 거고 이전에는 무등록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 통지가 됐잖아요. 그럼 등록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것은 위법했던 것을 적법한 것으로 바꿔주는 적법 요건. 다음에 금지됐던 것을 풀어주고 있으니까 허가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격 안 했어요. 등록은 일신영속성이 있고요. 등록은 갱신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속성을 띠고 있어요. 다음에 등록은 기속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준에 적합하다면 반드시 등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건 후일 다음 순한테 다루기로 하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었죠. 뭐 해야 된다고요? 인장, 도장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인장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요?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맞죠? 그럼 이게 등록 절차였는데 절차상 주의할 점 가볍게 짚고 갑니다. 등록관청은 신청인이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10일 내에 등록 통지해야 한다. OX, X. 기본 예문 오늘 OX도 나가 있고 등록관청은 신청인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7일 내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OX, X예요. 등록증 교부하는 게 아니고 등록 통지만 하는 거예요. 맞죠? 다음.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시에는 보증 설정 사항 및 인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OX, X예요. 뭐만 확인하고 나간다고요? 보증만 확인하고 지체 없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다음. 등록을 한 자는 30일 내에는 반드시 업무 개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업무 개시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휴업 신고와 관련해서 휴업을 안 한다면은 3개월 내에는 업무 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후일 더하기로 하고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록 절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업무를 개시를 이제 하는 건데 업무 개시하기 위한 필요 충분 요건은요. 일단은 등록 등기 받고 보증 설정하에 신고할 것, 증을 받아 개시할 것, 그다음에 인장도 등록할 것. 이걸 충족하지 않으면 절대 업무 개시해서는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59쪽에 등록 위반 등이란 말 나와 있어요. 그럼 등록의 실효 사유란 말 나와 있는데 이 시점에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 이것을 실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록의 실효 사유, 등록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데 이 사유가 발생되면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는 등록은 일신 영속성이기 때문에 개인인 개공이 사망을 했어요. 또는 법인이 해산을 했다. 그럼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이 해산은 당연히 법인이 애 낳는 거 아니라는 건 압니다. 맞죠? 그럼 해산이 법인이 해체하는 거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어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당연히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자진하여 폐업 신고해버렸어요. 중개업에 폐업 신고해버리면 당연히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해서 이 시점에서 요 실효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다시 무등록 상태로 바뀌는 거죠. 다시 이렇게 돼요. 이게 그러면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다.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했어요. 이게 다름 아닌 뭐다?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은 복합 개념이에요.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해산 후 계속하여 중개업을 했거나 등록 취소 후 계속하여 했거나 폐업 신고 계속하여 중개업을 한 거예요. 이게 무등록 중개업 맞죠? 근데 등록 통지 전에 중개업을 행했어요. 이것도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그래서 야는 등록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자를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이라 부르고 있어요. 해서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은 4가지예요. 해산 후 계속 중개업, 등록 취소 계속 중개업, 폐업 신고 계속 중개업, 다음에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 해갖고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등록 중개업은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중개업을 했잖아요. 그럼 절대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에요.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휴업 신고해놓고 중개업을 계속 해버립니다. 그래도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업정지 먹었어요. 우리는 영업정지를 뭐라고 한다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먹으면 중개업만 하면 안 되죠. 근데 업무정지가 아니고 중개업을 했잖아요. 그래도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제 후일 더 자세히 다루기라고 오늘 이번 순환 때는요. 무등록 중개업에 대한 효과를 이제 정리하고 하는데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는요.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가요. 제재부터 기억해야 되죠. 최고의 처벌이 뭐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3이에요. 3년에 3천. 그 다음에 우리 일순환 하신 분은 들어봤는데 야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거 맞아요? 포상금. 건당 50만. 아 무파라치. 이게 무파라치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주죠. 근데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벌 대상이에요. 다음. 이자가 체결시킨 계약이 유효하느냐. 이 문제 따져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갑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 중개업자인 A가 소개했습니다. 그럼 무등록업자가 소개했다 하여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이걸 무효화 시켜버리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죠. 이자는 처벌은 변론하고 이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등록은 적법 요건에 불과해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다음, 이자의 보수 청구권을 인정할 거냐?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인정할 거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용어의 정의하면서 제가 이거 잠깐 언급했는데 이게 실사건이 그랬다고 그랬는데 토지에 대한 거래였는데 이자가 갑이 무등록업자 A한테 그랬죠. 야, 을과 거래 시켜주면 내가 3천만 원 줄게 하고 약속했다고 그랬죠. 약속한 단계에서 걸렸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등록으로 처벌됐다고 안 됐다고요? 안 됐다고 그랬어요. 왜요? 약속만 했으니까. 보수를 받지 않았으니까. 중개업 자체로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 요구한 행위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무죄 판결 나갔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3천만 원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거래시켜줬거든요. 안 줍니다. 너 무등록업자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죽을 각오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무등록업자인 A는 갑에게 안 주니까 이걸 청구할 수 있겠는가 문제가 있겠죠.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무등록업자를 법이 도와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을 했으니까 참 너그러우십니다. 그렇게 리걸 마인드가 앞서갖고. 아니 법이 무등록업자를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어요. 안 주면 못 받아요. 위법한 자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 청구 안 돼요. 근데 임의적으로 지급했어. 이번엔 갑이 그래 고생했어 하고 3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지급하고 났더니 A가 무등록업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 무등록업자니까 반환해라 그래요. 3천만 원 보수 내놔라 이런 겁니다. 그럼 A 반환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된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예? 걸고 넘어질 수 있어. 해야 될 것 같다. 해야 될 것 같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렸죠.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이 점에 대해 대법원이 확실히 중집을 찍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대법원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죠. 무등록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 이 약정은 무효다라고 했어요. 무효다. 이건 등록 규정, 보수 규정이 강행 규정이니까 이것을 위반했으므로 이거 무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받은 3천만 원 돌려줘야 안 줘요? 돌려줘야 되죠. 무효인 약정에 근거하여 3천만 원 받았죠? 그러니까 부당이득한 거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았죠. 그러니까 반환해야 됩니다. 그럼 결론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정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안 주면 청구 안 돼요. 임의적으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아주 타당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죠. 무등록업자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판례는 다음 순환 때 제가 자세히 다룬다고 그랬고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기면 62쪽에 이중 등록 등의 금지가 있죠? 62쪽 찾았어요? 요건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럼? 예, 좀 쉬었다 하죠.